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한 달여 터키 여행이 끝나고 이제는 다시 한자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어 사전 진도 문제 때문에 이번부터는 쉬어가기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진도를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궐자와 괴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궐자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모밑변, 이것은 발족, 그리고 이것은 문자가 들어가 있죠. 괴자는 기본 글자가 이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기대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에 들어가서 책상이 되고 이것은 9구자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이거와 같은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글자는 귀할 귀자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음은 괴로 읽습니다. 삼수변이 들어갔죠? 물과 관련 있고 먹을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무언가에 막혀있는 상자와 그 다음에 나무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괴자입니다. 위태로울 위자에 말씀언이 들어갔습니다. 네 글자 모두 요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가 대궐궐자이기 때문에 이걸 제일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본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본자들은 다른 글자를 만드는 데 쓰일 뿐 그 뒤에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문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대궐의 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어모밑변인데 그 작자라는 뜻입니다. 그놈, 그 작자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발족이 들어가서 발로 뛰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궐기하다라고 할 때 쓰는 글자고 이것은 개사슴 녹변이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면 개나 늑대, 이리, 여우와 같은 동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늑대가 날뛰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다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대궐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를 써서 큰 궁궐을 대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궁궐도 의미가 나눠집니다. 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진무를 보는 공간을 궁이라고 하고 왕의 가족 또는 왕족이 살림을 하는 공간을 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가족은 깊은 궁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뜻의 구중을 써서 구중궁궐, 아주 깊은 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대궐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집인데 원래 궐이라는 건 뭐냐? 자, 이것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요 앞에 있는 문이 광화문이죠. 그런데 이 궁궐을 지키는 양쪽 옆에 이러한 건물이 있습니다. 즉 궁궐을 지키는 초소가 되는 것이죠. 이곳을 바로 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궐입니다. 그래서 이 궐을 포함해서 이 안쪽을 궐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궐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그 궁내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궁궐 안에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궁내부입니다. 그러면 광화문이 어떻게 생긴 거냐? 자, 여기가 광화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왕이 공식적으로 직무를 행하는 곳이죠. 그리고
조례를 하거나 그럼 여기에 정일품, 종이품, 정의품 이렇게 해서 쭉 문무백관들이 호를 들고, 홀이라고 하는 것은 옥으로 만든 패입니다. 거기에 정일품, 종삼품 이렇게 써 있죠. 이걸 들고 아침 조회를 하거나 또는 외국의 사신을 맞아들이는 공간, 즉 공식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궁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궁이란 뜻이죠. 그런데 왕의 경우에는 이 집무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이 광화문인 거예요. 문 하나, 둘, 셋을 거쳐야 비로소 근정전으로 도착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황제의 나라에서는 이 문이 5개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경의 자금성은 이 문이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국가는 문이 5개, 제후, 보통 왕이라고 얘기하죠. 왕의 경우에는 문이 3개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중심축이. 그래가지고 이 근정전에서는 공식 행사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뒤에 사정전이라고 있습니다. 사정전. 이 사정전은 왕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이에요. 좀 근정전과는 다르게 좀 편하게 정사를 돌보는 곳이 사정전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다시 강령전이라고 해서 왕의 침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북쪽에는 교태전이라고 있습니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실이죠. 지금 이 사진이 교태전의 입구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용마루가 있죠. 지금 이것은 백회를 위에다 쌓았지만 원래 용마루라고 하는 것은 기와를 위아래로 여러 겹을 쌓은 것이 용마루입니다. 그런데 이 교태전에는 이 용마루가 없어요. 왜? 용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비는 왕보다 아래급이니까 용마루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 보면 자, 지금 이렇게 처마가 있죠. 이 처마라고 하는 것은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공간, 이것이 바로 처마입니다. 그런데 이 처마는 뭐가 있느냐? 잡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앞에 삼장법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손오공이에요. 그 다음이 사오정이죠. 그리고 저팔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여러 종류의 잡단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잡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정전 오른쪽에 보면 이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궁입니다.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곳이죠. 그래서 양기가 왕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왕위를 이을 세자, 즉 왕세자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점점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봄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서쪽입니다. 해가 지죠. 따라서 이쪽은 점점 추워지는 가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여름이고 이쪽은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문의 이름이 뭐냐? 영추문입니다. 가을을 맞아들이는 문이라고 해서 이 문을 영추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궐위가 비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위는 직위를 얘기하는 거죠. 직위. 그럼 궐위가 비었다는 건 뭐냐? 담당자가 없는 거죠. 탄핵을 당하면 대통령이 궐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의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한 선거가 보궐선거예요. 그래서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죠. 그 다음 궐석재판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건 뭐냐? 재판을 받을 때 피고는 자리에 와서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피고가 빠져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가 없는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을 궐석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궐자인데 그것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치면 이제 that에 해당되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소설을 보면 궐자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궐자라는 건 결국은 그자 또는 그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낮잡아 부를 때 궐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일제시대 때 소설을 읽으려면 필요한 낱말입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을 요보라고 불렀어요. 왜냐? 우리말에 여보, 사람 부를 때 쓰는 말 여보가 있죠. 이 여보라고 하는 말은 여기를 보세요. 여와 보를 앞에서 여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를 줄임말이 여보세요. 상대방을 부를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뒤에 세요를 빼고 여보라고 부르면 지금은 그 부부 사이에 서로를 부를 때 여기를 보세요라고 하면서 여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여란 발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조선에 와서 살았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서로 여보 여보 부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이 여보라고 하는 말은 조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 보다. 그래서 조선 사람을 요보라고 불렀어요. 이것도 역시 일제시대 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발족이 들어갔죠. 그래서 발로 뛰어 일어나는 겁니다. 뛰어 일어날 궐자입니다. 그래서 뛰어 일어나서 여는 대회가 궐기대회예요. 궐기대회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럿이 함께 행동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을 궐기대회라고 합니다. 1970년대는 그 반공 궐기대회 이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개사슴록변이라고 그랬죠. 늑대, 이리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날뛰는 겁니다. 날뛸 궐자예요. 그래서 전염병이라든가 나쁜 세력이 그냥 날뛰면 전염병이 창궐한다, 창궐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2018년 영화 창궐인데 이것은 그 조선을 배경으로 한 좀비 영화입니다. 창궐, 나쁜 세력, 전염병이 확 퍼지는 것, 이것이 창궐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석괴자예요. 안석이라는 건 뭐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의자란 겁니다. 안석괴자예요. 여기에 나무목이 들어가면 이것은 책상괴자입니다. 그런데 이 9구자는 원래 이 모양에서부터 온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수레바퀴 괴자입니다. 이 괴자는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국을 따라서 쭉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것을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따져서 쭉 따라가는 모범이란 뜻입니다. 모범. 그래서 역사에서는 의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괴자는 모범이란 뜻이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책은 악학괴범이라는 책인데 악학괴범 1493년에 편찬된 것인데 궁중의식에 필요한 음악을 집대성한 것인데 악기라든가 연주하는 방법, 노래 가사 이런 것들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괴범이라는 것은 모범이다. 그래서 연주를 할 때는 이렇게 연주를 하여라 하는 모범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악학괴범에 실려있는 이게 뭐냐? 처용관복입니다. 처용의 모자와 복장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 머리에 쓴 것이 사모입니다. 사라는 건 비단사자예요. 그러니까 비단으로 만든 모자입니다. 여기에 꽃장식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인의 얼굴이 아니죠. 그래서 처용은
초용은 페르시아 상인일 것으로 봅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지금의 이란 쪽에서 많은 상인들이 시안으로 넘어왔죠. 중국의 서안, 시안, 그 병마용갱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페르시아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넘어온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포항 쪽을 그 쿠르시오 해류를 타고서 올라오다 보면은 포항을 지나게 됩니다. 이 포항은 여름에 위쪽에 찬 조류와 밑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조류가 만나서 안개가 자주 생기는 곳이에요. 해무가 자주 낍니다. 그래서 처용은 그 포항 그 부근에서 그 좌초한 페르시아 상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이한 얼굴 생김새라는 건 뭐냐?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처용이 추는 춤, 그것을 처용무라고 하는데 이것이 뒤에 오면 오방 색깔에 따라서 5가지 종류의 그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게 나오는데 이 춤을 왜 추느냐? 궁중에 역병이 돌면, 전염병이 돌면 이 춤을 추어서 그 나쁜 기운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이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데 사용되는 춤을 나레히라고 합니다. 나레히, 즉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처용무라고 하는 춤이 궁중에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처용가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죠. 숍을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서 사리 보곤 가랄히 내히여라 둘은 내해엄만 둘은 뉘형고 본대 내해다 말하는 아자는 어때하리 있고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이에 감복한 역신이 앞으로 다시는 당신 집에 오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신라에서는 전염병이 돌면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문에 붙였다는 거죠. 자, 아까 귀신을 쫓는 의식이 뭐라고요? 나레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통 가옥에서 양반집이죠? 양반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받치고 앉는 것, 이것을 안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침이에요. 침이라고 하는 것은 베개란 뜻입니다. 길죠? 그런데 비해서 이쪽은 짧습니다. 이것은 단침 또는 사방침이라고 해요. 정육면체 모양이기 때문에 사방침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것을 머리에 베고 별로 건강에 좋지 않죠. 베개가 높으면 단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보료라고 하는데 보료는 일종의 요예요. 요. 그런데 늘 깔아두는 요죠. 나이가 들면 엉덩이 살이 빠져가지고 오래 앉아있으면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두툼한 걸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방석이라고 하죠. 왜 방이냐? 모방자거든요. 네모가 났죠? 그래서 방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요 책상, 앉은뱅이 책상 이런 것을 궤라고 합니다. 궤. 그 다음 이 수레거가 들어가 있는 수레바퀴 궤자는 뭐냐? 여러분들 무한궤도 아세요? 무한궤도? 자, 우선 태양이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도는 길을 궤도라고 합니다. 궤도. 그런데 이제 궤도차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궤도차에는 어떤 게 있느냐? 기차, 궤도가 있어야지만 달릴 수 있는 차들입니다. 전차, 모노레일 이런 것들이 다 궤도차입니다. 그 다음 궤적을
쫓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적은 왼쪽에 발족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발자취 적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라는 뜻이죠. 이전의 흔적. 그래서 어떻게 옮겨갔는지를 쫓아가는 것이 궤적을 쫓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역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 의궤입니다. 의궤. 이 의자는 오를 의자 왼쪽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것은 의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행사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왕실이나 국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처음에 논의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했고 그 다음에 그 행사는 어떻게 끝났으며 그 뒤에 그 공을 세운 자는 누구 이런 식의 이 국가적인 행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한 책 이것이 의궤입니다. 의는 의식이라는 뜻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의식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쫓아서 정리하는 것 이것이 의궤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 의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조선은 기록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왕실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들은 다 궤라고 읽지만 이 글자는 다 귀할 귀자가 근본 글자입니다. 이건 왜 귀할 귀자냐? 이건 사람의 머리예요. 그런데 머리 뒤에 비녀를 꼽은 거죠. 우리가 비녀를 꼽는다라고 하면 여자들만 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조선시대까지도 남자들도 머리를 길게 길렀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상투를 남자는 틀었지만 고려 때까지는 남자들도 비녀를 꼽았습니다. 긴 머리를 갈무리하기 위해서 비녀를 꼽았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결국은 이렇게 비녀를 꼽았다는 것은 귀한 사람, 즉 귀족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귀할 귀자가 되었습니다. 삼수변이 들어가서 이건 물이 홍수가 나서 무너지는 거죠. 먹을 식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먹일 괴자고 나무에 들어가서 이것은 함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무리 족속을 귀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귀한 사람이란 뜻이지만은 보통 그 사주를 볼 때 뭐 그런 점괘가 나와요.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서 도울 것이다. 어떤 귀한 존재란 뜻이죠. 그 다음 편지를 보낼 때 누구누구 귀하 이렇게 쓰죠. 그 귀하신 분 아래에 편지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아래 하자예요. 그런데 개인에게 보낼 때는 귀하라고 쓰지만 단체에게 보낼 때는 귀중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로 보낼 때는 귀중 이런 표현을 써요. 개인은 귀하, 단체는 귀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공자, 높은 신분의 남자가 공자죠.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그 아래 계급의 사람한테도 귀관의 임무는 뭐냐 이렇게 그 아래 부하이지만 상대방을 높인다는 뜻으로 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귀관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금속이 귀한 것은 귀금속이죠. 그래서 금, 은 이런 것들이 귀금속입니다. 철은 귀금속이 아니에요. 왜? 지구상의 그 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철입니다. 삼수변이 들어가서 이것은 무너질 괴자예요. 그래서 적의 부대를 괴멸시키다. 그래서 파괴하고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 무너뜨려버리는 것, 이것이 괴멸입니다. 괴멸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위궤양 이런 표현을 쓰는데, 궤양이라는 건 뭐냐? 지금 보시면, ulcer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위의 안쪽에, 처음에는 그 염증이 생기죠. 그런데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 이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짓물러서 구멍이 뚫어질 정도, 이것을 궤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엔 염증으로 시작되지만 계속 놔두면 이것이 궤양이 되고 결국은 암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암이라는 것도 처음 시작은 위에 생긴 염증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먹을 식에 들어가서 먹일 괴자인데, 이 말은 옛날 그 역사에나 나오는 말들입니다. 호괴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호괴라는 건 뭐냐면 음식을 베풀어서 군사를 위로하는 것. 전투를 하느라고 매우 힘들었겠죠. 승리를 했어요. 그럼 그때는 군사들을 호괴시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나무에 들어가서 이것은 함괴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함을 괴짝이라고 하는데, 짝은 순우리말이죠. 괴만 한자입니다. 영화 함진아비, 이게 함이죠. 함입니다. 함을 지고 있는 아비다 그러는데, 이 아비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사울 아비,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무라이가 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비라는 건 아버지란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사내란 뜻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청사초롱을 들고서 지금 함을 전달하러 가는 거죠. 이 함진아비는 결혼 전에 신랑 측에서 신부가 시집 와서 입을 옷감, 그럼 이제 그 옷감으로 그 치마저고리를 만들어서 갖고 와야죠. 그래서 시집에서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물, 그 다음에 사주를 적은 혼서, 청혼하는 글. 그러니까 사주는 뭐냐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것을 적어 보내면 신부 쪽의 사주와 맞춰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궁합을 보다, 궁합을 맞춰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얼굴에 오징어를 썼는데, 그래서 두 눈과 입을 이제 뚫었는데, 이것은 1980년대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전엔 이렇게 오징어를 얼굴에 뒤집어 쓰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함진아비가 이제 그 신부집 가까이 가면 함사세요 하면서 이제 그 밀고 당깁니다. 그래서 뭐 잘 차려놨으니까 들어와서 먹고 하라고 하던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바뀌었죠. 그랬는데 이 아파트가 주택의 중심이 되면서 함사세요라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것들이 이웃에게 민폐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 함파는 풍속은 지금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자는 위태할 위자입니다. 뭔가 무릎을 꿇고 있고 뭐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위태롭다는 뜻인데, 여기에 말씀원이 들어가면 이것은 속일 괴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변이라는 건 뭐냐면 그 그럴듯한 말로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또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이것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크라테스 시절 당시에, 그러니까 BC 300년 400년 전에 소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소피라고 하는 것은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 그래서 철학이 필로소피죠. 필로는 사랑하다란 뜻이고 소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서양 이름에는 소피아란 이름이 많죠. 소피아. 지혜로운 여성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그랬는데, 이 소피스트가 되면 원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뜻이지만 이게 이제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나쁜 놈들, 사기꾼 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죠. 왜냐? 이들은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건 뭡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간파해 가지고 상대방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 이런 것에 능통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보편주의, 즉 누구에게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이러한 것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는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궤변과 함께 역설이란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자는 거꾸로 역자입니다. 거꾸로. 그럼 역설이라는 건 뭐냐? 이것을 패러독스라고도 하는데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고 또는 틀린 것 같으면서도 올바른 논리.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 올바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은 일단 전부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틀린 것 같은데 올바른 말, 이런 의미로 패러독스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역설을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한자가 다른 이거와는 구별해야 돼요. 이것은 힘역자죠. 그래서 역설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주어 강조했다는 뜻이에요. 이 역설, 틀린 것 같으면서도 거꾸로 맞는 것, 이거와는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희한하게도 기원전 4세기, 3세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패러독스가 유행을 했는데 사상, 철학으로 유행했는데 동양에서는 공손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명자는 이름 명자 아니라 왜 그 명제가 있죠. 수학의 명제.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어떤 것, 그거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묵가, 유가 뭐 이런 식의 그 제자 백가들이 있죠. 공손용은 뭐라 그랬느냐? 백마는 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 백마라고 하는 것은 백은 색이죠. 마는 형체인데 그러면 백마라고 하는 건 색과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형체를 지닌 보편 개념의 말, horse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백마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명가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아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본질을 파악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제논의 역설이 있죠. 제논의 역설 중에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아킬레스와 거북이. 자, 아킬레스는 서양 신화에 나오는 사람으로 가장 빨리 달리는 자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무술에도 능하죠. 트로이 전쟁에도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에 아킬레스가 있고 여기에 지금 거북이가 있습니다. 그럼 아킬레스가 훨씬 거북이보다 빠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킬레스가 이 거북이가 있던 자리까지 뛰어오는 사이에 거북이는 이만큼이 더 갑니다. 그럼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뒤에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킬레스가 오면 아킬레스가 요만큼을 거북이가 있던 자리로 다시 오는 사이에 거북이는 또 요만큼을 더 갑니다. 이 자리에 와서 쫓아오는 사이에 거북이는 또 그만큼을 더 갑니다. 그러니까 발이 빠른 아킬레스는 다리가 느린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제논의 역설입니다. 근데 이 논리의 문제가 뭐냐? 0, 두 개가 일치하는 거리, 0, 같아진다. 이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수렴의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이 아킬레스가 거북이와 같은 지점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아킬레스가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다, 같은 지점, 즉 0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제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자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제논이 뭐라 그랬느냐?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해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사진 보이시죠? 화살이 날아가고 있습니까?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럼 왜 정지해 있습니까? 시간의 개념을 뺐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화살은 계속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면을 딱 잘라가지고 시간을 배제해버리면 정지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고 틀린 것 같으면서도 올바른 논리를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 제논의 역설은 이 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즘 보통 쓰는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은 아래의 의미로 보통 사용합니다. 이 사진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돔입니다. 그리스는 폴리스, 도시국가로 유명하죠. 그 그리스 이후에 유럽에서는 도시마다 상대적 독자성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도시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을 개최할 때도 국가가 개최하는 게 아니라 도시단위로 올림픽을 개최하죠. 이게 돔입니다. 가장 큰 거. 돔을 이태리에서는 두오모라고 하는데, 돔이나 두오모라는 명칭은 그 도시의 중심 성당이란 뜻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규자부터 하겠습니다. 안녕.